네, 반갑습니다. 상황 판단을 맡고 있는 박어령 강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피셋 상황 판단에 대한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셋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극소수의 분만 피셋 시험을 경험해 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 지금 피셋 시험은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드려도 워낙 이렇게 낯선 과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체감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황 판단이 다른 피셋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논리나 자료 해석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의식 하에서 이 상황 판단을 비롯한 나머지 피셋 과목들을 공부해 나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황 판단 대비 거시적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피셋 자체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 요 세 가지 과목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고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과목들 중에서 상황 판단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과목과의 어떤 차이점 중심으로 분석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입니다. 앞에서 윤지현 선생님께서 경제학을 비롯한 2차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5급 공채나 아니면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과목보다는 2차 과목에 대한 학습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인 이 피셋 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인문 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십니다.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피셋 자체만 놓고 보시면 자료 해석의 공부 비중이 4, 언어 논리가 2,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 판단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좀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황 판단을 4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학습의 시간 자체는 1로 두셔도 됩니다. 대신 그 1로 두는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머지 자료 해석에 투자되는 사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상황 판단 자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는가, 각 과목별 특징과 그 다음 상황 판단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언어 논리,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수능에 있어서 비문학 제시문 등장하죠. 비문학 제시문, 그 비문학 제시문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내용 중에서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물어보죠. 두 번째, 이 제시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혹은 그 주장이 들어가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논증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언어 논리가 가지고 있는 문항 구성의 원리는 이와 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글씨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하려고 하지만 그냥 텍스트 다 인지되시죠? tekst에 대해서 설명문이라고 한다면 이 설명문에 있어서 일치부합 여부를 묻는 거, 그 다음 요 글이 논증형 논설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언어 논리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료 해석은 또 어떤 것을 물어보게 되는가, 자료 해석에서는 보통 도표 자료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표, 그래프 등등 이와 같은 수치적 정보가 담겨있는 도표나 그래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 자료로부터 어떤 경향성 혹은 대소관계를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언어 논리는 여러분들이 글 자체를 못 읽으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도표 자료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평생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도표 보시긴 보죠. 그래프도 보시는데 실제로 실전적으로 그것을 수학 과정을 딱 마무리 짓고 대학교 입학하신 이후에 도표 그래프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상에 있어서 자료 해석이 가장 어렵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 판단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의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영역에 맞는 분석법,
접근 방법을 익히셔야지 1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고도 효과적인 대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상황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 유형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어 논리에 있어서 언어 논리에서 다루는 설명문 텍스트들이 상황 판단에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문항의 숫자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한 5문제 정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 상황 판단에만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규, 두 번째가 퀴즈 유형인데요. 이 법규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법 같은 법학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게 되면 법조문의 체계, 법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다루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어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 상황 판단에서 물어보는 법규 문제 자체의 어떤 스타일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요 문제 유형이 한 10문제 정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 요 언어 파트와 계산 문제 파트는 각각이 언어 논리, 그 다음 자료 해석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 논리 공부하고 자료 해석 공부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맞고 들어가겠지. 이런 이제 관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은 계산 유형 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가? 보통 도표 자료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도표 안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이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게 되는가? 이런 각 항목별 비교로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퀴즈 유형 자체는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여러분들께 어떤 유형이라고만 말씀드리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물들이 여러 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와 같은 각 인물별 그 정보 계열들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하나씩 짜맞추는 퍼즐을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아무튼 언어, 법규, 계산, 퀴즈 이 네 가지 대유형별로 여러분들이 각각 접근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달라져야 되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까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나가실 때 과연 그러했었던가를 계속 밤추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라요. 이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특히 상황 판단에 있어서는 이 학습 전략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쭉 풀어 나가시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엇이 안 보이게 되는가? 각 유형별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접근의 틀, 그 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훨씬 효과적으로 각 유형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해 나가실 때는 항상 이와 같은 네 가지 틀 각각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 되는가 그거를 항상 분석하고 몸속에 체화시킨다는 목적하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제 그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것을 학습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언어 유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언어 유형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겠죠? 각각의 문단에서 하나씩 선택지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1문단부터 5문단까지 5개의 문단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형태로 1문단에서 어떤 하나의 정보, 2문단에서 어떤 하나의 정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체적인 주장, 전체적인 견해, 종합적인 견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언어 논리 유형 문제에서는 등장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게 되는가? 이 글의 논지는 무엇인가?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1문단과 5문단만 보더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매년 몇 문항씩 등장을 해요. 그런데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언어 유형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가? 1문단 읽으셨으면 1문단에서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가? 2문단에서는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가? 3문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가? 요 비교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실제 선택지에서 다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추상적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론에 입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하실 때 혹은 강의를 쭉 따라오실 때 이 방법론에 입각하셔서 각각의 개별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앞으로 향후 이제 등장하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어떤 틀에 입각하여서 분석이 가능해지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언어 유형 문제들이 5문제 정도 등장하게 되고요. 법규 문제는 법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법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법 자체의 기본적인 요건 효과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정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판단의 결과로 도출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제대로 다 충족되었는가, 충족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행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여부, 충족되었다면 그에 맞는 어떤 효과를 발동시키는가 여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법규 유형 문제입니다. 이 틀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 법학 자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법규 문제는 기출문제 3개년치 정도만 분석해 보셔도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스타일도 계속 똑같네 라는 게 금방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 유형 문제가 약 10문항 정도 등장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이 언어 유형과 법규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복을 해 나가시고, 두 번째 계산 유형과 퀴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들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과 겹치는 영역이 있고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계산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도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도표가 등장했을 때 요 4가지 인물, 팀 아니면 국가, 그 각각에 있어서 총 4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고 나서 그 점수의 합산값을 국가별로 비교를 해서 어떤 국가가 점수의 합산값이 가장 높은가, 세 번째인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뭘 잘 하셔야 되는가, 언어형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요구했었던 것이 비교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문단 읽으실 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교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읽으시면 실제 그게 문제화가 되고, 계산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비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항목별로 계산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칙 연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칙 연산을 한 이후에 하셔야 되는 작업은 결국에는 비교예요. A, B, C, D, 갑을병, 인물들 사이에 결과값 비교하거나 그 중간 어떤 수치값 비교하거나, 이게 목표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를 푸실 때도 어떤 것들이 여기에 부여되는 점수의 그 등급들인가, 이런 것들은 각 문제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비교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만 염두를 해두시면 문제를 일단 순차적으로 좀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금방 익히시게 될 것입니다. 계산형 문제가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계산의 과정이 뭐 소수점짜리까지 막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계산의 과정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계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큰 틀, 비교하는 게 계산 문제의 기본이었지, 정신이었지, 이것에 입각하셔서 접근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퀴즈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퀴즈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항목들이 있으면 그 항목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나씩 짜 맞추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을 하게끔 만든다던가 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일단 여기에서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확하게 잘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 2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퀴즈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처음에 요한 형태의 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뒤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이 각각의 항목들 사이에 이제 하나씩 OX 형태의 어떤 그런 항목 설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O가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다른 빈칸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처음부터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표는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가장 적합하고, 어떤 형태의 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정보부터 하나씩 캐치를 해서 집어넣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나갈 것인가, 그 순서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정확하게 만들려고 했지, 그 다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라고 했지,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흐름이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어 나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 퀴즈 문제의 스타일도 퀴즈의 어떤 그런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퀴즈 문제이긴 한데 결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게 됩니다. 자, 좀 거칠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각 유형별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자료 해석이고, 그 다음, 언어 논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어떤 복병으로 다가오는 것이 논리학 파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적인 학습이 중심이 되는 과목들 우선으로 많이 공부들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상황 판단을 공부하실 때는 그와 같은 연계 지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네 가지 유형별로 어떤 정신에 입각하여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떤 형태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것인가 보통 기출문제를 쭉 많이 풀어보시게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를 쭉 다 푸지 마시고요. 2011년, 2013년 정도까지 3개년치 정도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유형에서 어떻게 물어보는가, 법규 유형에서 어떻게 물어보는가, 그 각 유형별로 문제화되는 어떤 방식을 1차적으로 먼저 좀 적은 수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확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나머지 기출 문제들을 그렇게 확립된 방법론에 입각하셔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기출 문제는 그냥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쭉 풀기만 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요. 짧은 연도별 그 패턴을 정리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출 문제들을 쭉 섭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기출을 통한 유형별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유사 기출 문제인 법학 적성 시험 문제를 풀어보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일단 그와 같은 것들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합격의 법학원 이 커리큘럼 상에 있어서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이나 아니면 각 강사별로 그 말씀을 드리는 어떤 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각 커리큘럼별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통 저는 이제 한 1시간 정도에 거쳐서 각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박원영 소장님께서 상황 판단뿐만이 아니라 피셋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2차 과목까지 대비하여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험 계획을 짜 나가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셋 과목들도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 고유한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면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언어 논리, 자료 해석 모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자신감 가지시고 접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